그렇게 되면 한국과 거래할 수밖에 없겠네요. 캐나다 위원들이 들썩였습니다. 한국 기술을 싹 다 빼먹으려다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된 건데요. 캐나다 위원들이 잔머리를 굴릴 동안 정작 한국은 발빠르게 시장을 움직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오타와 국방조달청 지하 상황실은 형광등 불빛 아래 늘 같은 냄새가 났는데 오래된 카펫과 식어버린 커피,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오래 앉아있을 때 나는 그 특유의 탁한 공기였습니다. 나는 그 냄새가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익숙했죠. 20년 가까이 국방조달 업무를 해온 사람에게 그 냄새는 일종의 신호 같은 것이었는데 오늘도 중요한 결정이 이 방 안에서 내려질 것이라는 무언의 예고였습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 최종평가위원장으로 임명된 지 석 달째. 나는 그 상황실에서 독일 대표단과 마지막 면담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면담이라는 표현도 과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미 독일이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돌고 있었고 나 역시 그 흐름을 거스를 생각이 없었죠. 독일 측 수석대표 클라우스 바우어는 회의 시작 전부터 자료집을 펼치지도 않은 채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는데 그 여유로운 자세 하나가 이미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유럽 방산 시장을 주도해온 나라의 대표답게 그는 이 자리를 요식 행위로 보고 있었고 나도 그게 틀린 판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반대편 구석에는 한국 측 대표 강민준이 조용히 앉아 있었는데 참관인 자격이었기 때문에 회의 주도권과는 거리가 먼 자리였고 그는 그 거리를 조금도 좁히려 하지 않았습니다. 노트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지만 회의실 누구도 그쪽을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대형 잠수함 수출 경험이 없는 나라의 대표가 참관인 자격으로 앉아서 노트에 무언가를 적고 있다는 장면이 내 눈에는 그냥 성실한 신입 사원처럼 보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면담이 시작되기도 전에 긴급 보고가 들어왔어요. 북극 순찰 임무 중이던 캐나다 잠수함 한 척이 빙하 아래에서 통신을 완전히 잃었다는 내용이었는데 보고 장교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고 나는 서류를 내려놓기도 전에 이미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상황실 공기가 순식간에 달라졌고 담당 장교가 구조 가능 시간을 보고하는 소리가 들렸을 때 그 숫자가 귀에 꽂히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17분이었습니다. 정부는 즉시 미국과 영국의 지원을 요청했고 나는 그 판단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가진 나라들이 바로 옆에 있는데 다른 선택지를 떠올릴 이유가 없었죠. 그런데 돌아온 답변은 악천후로 인해 도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고 두 나라 모두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상황실이 굳어버린 것은 그 순간이었어요.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고 시계 소리만 벽을 채웠는데 나는 그 침묵 속에서 처음으로 17분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짧은 것인지를 몸으로 느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다른 방법을 찾으려 했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때 강민준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흥분하지 않았어요.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고 누군가의 시선을 끌려는 몸짓도 없었죠. 노트에 적어두었던 내용을 펼치며 현재 조류 방향과 빙하, 이동 경로를 분석해 잠수함이 갇혀있을 위치를 지도 위에 천천히 표시했고 지금 구조선을 저 방향으로 즉시 돌리지 않으면 모두 늦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어요. 바우어가 먼저 반응했는데 참관인이 캐나다 군사작전에 개입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투였고 나도 그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강민주는 개입하려는 것이 아니라 계산 결과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짧게 답했고 그 이후로는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은 채 지도 앞에 서 있었어요. 상황실 안에 있던 사람들 대부분은 그를 무시했습니다. 외국인이 그것도 참관인 자격으로 캐나다 해군 작전에 의견을 내는 상황이 말이 되지 않는다는 분위기였죠. 나도 그랬어요. 하지만 시계는 멈추지 않았고 다른 방법은 없었으며 나는 20년 경력이 무색하게 그 순간 아무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구조 신호가 잡히기 시작했는데 그 신호가 잡히는 위치가 강민준이 표시한 지점과 조금씩 일치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도 그렇게 생각하려 했죠. 그런데 세 번째 신호가 같은 방향에서 잡혔을 때 나는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할 수 없었고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직관이 아니었어요. 계산이었죠. 그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모든 책임을 내가 지겠다는 각오로 구조함대를 그의 제안대로 이동시켰고
함대가 방향을 바꾸는 동안 상황실 안에서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바우어도 입을 다물었고 강민주는 여전히 지도 앞에 서서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승조원 전원이 구조됐다는 보고가 들어왔을 때 상황실은 박수도 환호도 없이 그냥 침묵에 잠겼어요. 누군가 안도의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강민주는 자리로 돌아가 다시 노트를 펼쳤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처음부터 그냥 참관인이었던 것처럼 조용히 앉아 있었죠. 그런데 구조 보고가 끝나기도 전에 총리실에서 지시가 내려왔는데 한국 대표가 왜 군사 정보를 그렇게 정확히 알고 있었는지 조사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나는 그 명령서를 손에 들고 강민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방금 전까지 영웅으로 보이던 사람이 순식간에 조사 대상으로 바뀌어 있었고 그 전환이 너무 빠른 나머지 나는 잠시 어느 쪽이 맞는 시선인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한 가지만은 분명했어요. 그가 그 계산을 어디서 가져왔는지 나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고는 해결됐지만 상황실 분위기는 전날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구조 성공이라는 결과보다 한국 대표가 왜 그 계산을 해냈는지에 대한 의심이 훨씬 빠르게 퍼졌고 나는 출근하자마자 총리실 담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내용은 명확했는데 나토와의 관계를 고려해 독일을 우선 검토하는 방향으로 평가를 진행하라는 지침이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전화를 끊었고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멈췄어요. 지침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게 지침이 아니라는 것쯤은 20년 경력이 말해주고 있었죠. 언론은 그날 오전부터 한국은 대형 잠수함 수출 경험이 없다는 기사를 연달아 쏟아냈는데 기사마다 같은 표현이 반복됐고 같은 전문가가 인용됐으며 나는 그 일치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냥 넘겼습니다. 공식 평가는 그렇게 시작됐어요. 나는 독일이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한 채 서류를 펼쳤고 바우어는 첫 번째 평가 회의에 정장을 갖춰 입고 나타나 자료집을 테이블 위에 소리나게 올려놓았습니다. 반면 강민주는 경쟁사를 비난하지 않았어요. 독일의 수출 이력을 문제 삼지도 않았고 언론 기사에 반박 자료를 내지도 않았죠. 대신 그는 실제 운용 중인 한국 잠수함의 정비 기록과 납기, 실적만 조용히 책상 위에 올려놓았는데 서류 더미가 아니었어요. 얇은 파일 하나였고 숫자는 많지 않았지만 그 숫자들은 전부 실제 운용 기록에서 나온 것들이었습니다. 나는 그 파일을 받아들고 훑어보다가 잠시 멈췄어요. 납기를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는 기록이 눈에 걸렸는데 그게 단순한 숫자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평가 서버에 누군가 침입했고 한국 측이 제출한 자료 일부가 삭제됐습니다. 나는 다음 날 아침 그 사실을 보고받았는데 보고를 하는 담당자의 얼굴이 창백했고 나도 처음에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언론은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한국이 제출 자료를 조작했다는 내용이었는데 삭제된 것과 조작된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였지만 기사는 그 차이를 구분하지 않았어요. 독일 대표단은 즉시 재평가를 요구했고 바우어는 회의실에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이런 상황에서 공정한 평가가 가능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분노처럼 들렸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나는 그 눈빛을 오래 들여다봤는데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걸 말로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정치권도 사업 중단을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한국의 실수라고 단정하는 분위기였고 나도 그 흐름에 밀려가고 있었는데 바로 그 순간 강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삭제된 자료는 미끼였다고 말했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조용했는데 회의실 안이 순간 정지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든 원본은 잠수함 운용 데이터와 별도 암호 저장 장치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설명이 이어졌고 나는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당황했어요. 미끼라는 표현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는데 그 말이 맞다면 그는 처음부터 누군가 자료를 노릴 것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죠. 바우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미끼라니 무슨 소설 같은 이야기냐는 투였는데 회의실 몇몇이 그 반응에 동조했어요. 나는 잠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한쪽은 분노하고 있었고 한쪽은 담담했는데 이상하게도 더 믿음이 가는 쪽은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사건을 덮으라는 상부 지시를 거부했습니다. 자료 복구를 직접 지시했고
기술팀을 상황실 안으로 불러들였어요. 복구 작업이 시작되는 동안 강민주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어요. 자신의 자료가 삭제됐다는 보고를 받은 사람치고는 너무 조용했고 너무 차분했죠. 복구가 완료됐을 때 원본 데이터는 손대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있었고 강민준이 말한 대로였습니다. 나는 그 결과를 확인하면서 단순한 입찰이 아니라 누군가 결과 자체를 미리 정해놓으려 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의심이 나를 불편하게 만든 것은 그 누군가가 어느 쪽인지 아직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캐나다 해군이 북태평양 실외역 성능 시험을 공식 발표한 날, 나는 그 결정이 논란을 끝내는 가장 깔끔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류와 데이터와 언론 기사로는 아무것도 결론이 나지 않았으니까요. 바다에 직접 띄워보면 된다는 논리는 단순했지만 그래서 반박하기가 어려웠어요. 나는 직접 시험평가단을 이끌기로 했고 출항 전날 밤 부두에 서서 북태평양 쪽 하늘을 바라봤는데 바람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파도 냄새가 평소보다 짙었고 부두 끝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 정도가 달랐어요. 나는 그 바람을 맞으면서 내일 이 시험이 끝나면 모든 것이 정리될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는데 그 설득이 완전히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동시에 느끼고 있었습니다. 출항 당일 아침 독일 대표단은 정박지에서부터 자신감이 넘쳤어요. 바우어는 갑판 위에서 캐나다 해군 장교들과 악수를 나누며 실전 경험은 우리가 압도적이라고 말했는데 그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독일 잠수함은 수십 년간 북해와 지중해를 누빈 실적이 있었고 그 경력은 서류가 아니라 실제 작전 기록으로 증명이 됐죠. 바우어 옆에 서 있던 독일 기술팀 소속 장교들도 표정이 여유로웠어요. 이 시험이 어떻게 끝날지 이미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는데 나는 그 여유를 보면서 나도 모르게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강민주는 그 옆에서 아무 말이 없었어요. 승조원들과 짧게 이야기를 나누고 장비를 직접 점검했는데 장갑도 끼지 않은 손으로 연결부를 하나씩 눌러보고 배관 아래에 손을 넣어 진동을 확인하는 모습이 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뭔가 어색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왜 어색한지는 정확히 설명하기가 어려웠어요. 대표단 자격으로 온 사람이 직접 배관을 만지고 있다는 게 이상한 건지 아니면 그 손길이 너무 익숙해 보인다는 게 이상한 건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험은 순조롭게 시작됐어요. 파고가 높았지만 예보된 범위 아니었고 한국 잠수함은 설정된 경로를 따라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나는 모니터 앞에 앉아 수치들을 들여다봤는데 숫자들은 나쁘지 않았고 나는 그것이 좋다는 뜻인지 아닌지 아직 확신이 없었어요. 평가 항목들을 하나씩 체크하면서 독일 측 기술팀과 번갈아 화면을 보는 작업이 반복됐는데 바우어는 자기 팀 데이터를 보면서 간간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나는 그 표정이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중반으로 접어들 무렵 미확인 잠수함 접근 신호가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오탐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신호는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조금씩 선명해졌습니다. 음향 탐지 장비가 혼선을 보이기 시작했고 화면 속 데이터가 흔들렸어요. 평가단 일부는 훈련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하기 시작했는데 목소리가 하나둘 겹치면서 상황실 안이 빠르게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바우어도 같은 의견이었어요. 안전을 이유로 댔는데 그 말 자체는 틀리지 않았지만 목소리 안에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안전을 걱정하는 사람의 목소리와 시험이 계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의 목소리는 미묘하게 달랐는데 바우어의 것은 후자에 가까웠어요. 강민주는 그 혼란 속에서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상대가 우리 소음을 역추적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말이 상황실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의 움직임을 잠깐 멈추게 했어요. 소란스러웠던 공간이 갑자기 조용해지는 그 순간이 묘했습니다. 그는 추진기를 즉시 감속시키고 항로를 급격히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이유를 덧붙이지는 않았는데 그 간결함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캐나다 함장이 반대했어요. 이 해역에서 급격한 기동은 위험하다고 했고 그 말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파고가 높은 상황에서 급격한 방향 전환은 승조원에게 실질적인 위험이 될 수 있었고 함장은 그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어요. 나는 두 사람 사이에서 잠시 멈췄는데 함장의 경험과 강민준의 판단 사이에서 어느 쪽을
택해야 하는지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상황실 안에서 여러 시선이 나에게 쏠렸어요. 결정은 내 몫이었고 그 무게가 어깨 위에 실제로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북극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17분. 그리고 아무도 믿지 않았던 지도 위의 표시, 그리고 신호가 그 표시와 일치하기 시작하던 순간이요. 그때도 나는 망설였고, 그때도 결국 그의 말을 따랐으며 그 선택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강민준의 제안을 승인했어요. 함장이 굳은 표정으로 명령을 전달했고 잠수함이 기동을 시작했습니다. 수분이 흘렀는데 그 수분이 굉장히 길게 느껴졌어요. 상황실 안은 숨소리 외에 아무 소리가 없었고 모니터 화면만 바뀌고 있었는데 나는 눈을 화면에서 떼지 못했습니다. 바우어는 팔짱을 낀 채 서 있었고 표정을 읽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다 상대 잠수함 신호가 반대 방향으로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치를 놓쳤다는 것이 화면으로 확인됐고 상황실 안에 있던 캐나다 승조원 한 명이 낮게 탄성을 냈어요. 다들 서로를 바라봤는데 그 눈빛이 처음 출항했을 때와는 달랐습니다. 뭔가를 처음 본 사람들의 눈빛이었어요. 강민주는 모니터를 한번 확인하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환호하지 않았고 함장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어요. 옆에 있던 캐나다 기술팀이 수고했다고 말을 건넸는데 강민주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기록지를 펼쳤습니다.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인상적이었어요. 소란 속에서 혼자 조용한 사람이 결국 가장 정확했다는 사실이 묘하게 불편하면서도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험 종료 후 확인된 자료에는 한국 잠수함이 실제 위협을 가장 먼저 탐지한 기록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탐지 시점과 대응 시간, 기동 이후, 상대 신호 소실까지 전 과정이 데이터로 기록돼 있었는데 숫자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우어는 그 자료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그가 침묵하는 모습을 봤는데 나는 그 침묵이 어떤 반박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두로 돌아오는 내내 그의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나는 그 침묵을 들으면서 오늘 이 시험이 무언가를 바꿔놓았다는 것을 느꼈는데 그게 무엇인지는 아직 정확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시험 결과를 담은 성능 기록 저장 장치가 사라졌어요. 경비 보고에는 외부 침입 흔적이 없었는데 그 말은 안에서 나간 누군가가 있다는 뜻이었고 나는 그 보고서를 손에 들고 오랫동안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평가단 인원 명단을 펼쳤다가 덮었다가를 반복했어요. 누군가의 이름 위에 시선이 오래 머물렀지만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쓰지 않았습니다. 바다는 분명히 말해줬는데 누군가는 그 말을 지우려 하고 있었고 나는 그 누군가가 이 평가단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이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청문회 소집 통보는 이른 아침에 왔습니다. 전날 밤 저장장치 분실 보고가 올라간 지 채 몇 시간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는데 그 속도가 이상했어요. 의회가 그렇게 빠르게 움직인 적이 없었고 나는 통보 문자를 들여다보면서 누군가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캐나다 의회 긴급 청문회, 잠수함 사업 전면 중단 요구, 문자 한 줄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가 달랐어요. 나는 커피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는데 오타와의 아침 하늘이 낮고 무거웠습니다. 청문회장에 도착하자 이미 기자들이 복도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질문들이 사방에서 날아왔는데 나는 그 속을 걸으면서 표정을 관리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의원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는데 평소 국방위원회에서 보던 얼굴들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눈빛이 달랐고 자리에 앉는 자세가 달랐으며 마이크를 잡는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언론에는 그날 새벽부터 한국 잠수함 시험은 조작됐다는 익명의 내부 폭로가 터져 있었어요. 익명이라는 표현이 눈에 걸렸는데 익명의 내부자라는 말은 누군가 안에 있다는 뜻이었고 그 안이 어디를 가리키는지는 문맥이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평가단이었어요. 나는 자리에 앉으면서 옆자리를 확인했는데 강민주는 이미 자리에 있었고 표정은 어제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 그와 눈이 마주쳤는데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한번 끄덕였을 뿐이었는데 그 끄덕임이 무슨 의미인지 나는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위원장 의원이 개회를 선언했어요.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는데
그 낮음이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를 향했어요. 시험 도중 저장 장치가 분실된 경위를 설명하라는 요구였는데 나는 현재 조사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그 답변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의원이 끼어들었는데 조사 중이라는 말은 모른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는 투였어요. 청문회장 안에 웃음이 번졌고 나는 그 웃음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우어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어요. 증인 자격이 아니라 참관인 자격이었는데 그럼에도 그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청문회 개최를 어떻게 그렇게 빨리 알았는지 나는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질문은 계속됐는데 한국 측이 시험 데이터를 임의로 조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나는 그 표현을 듣는 순간 손이 굳었어요. 조작이라는 단어가 공식 청문회 기록에 남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때 강민준이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위원장이 잠시 망설이다 허락했는데 그 망설임이 짧지 않았어요. 강민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의외의 말을 꺼냈습니다. 시험 당시 모든 센서는 캐나다 해군 장비와 한국 장비가 동시에 기록했으며 서로 다른 두 시스템의 데이터가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는 말을 이어가면서 두 시스템이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조작되려면 두 나라의 기술팀이 동시에 움직였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청문회장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조작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이었어요. 나는 그 설명을 들으면서 등이 곧게 펴지는 것을 느꼈는데 동시에 이 사실을 그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두 시스템이 동시에 기록하도록 설계한 것은 그였으니까요. 그가 처음부터 이 순간을 예상하고 준비했다는 뜻이었어요. 청문회장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을 깨고 독일 대표단 측 법률자문이 손을 들었어요. 강민준의 설명이 기술적으로 옳다 하더라도 한국 잠수함이 북극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주장이었는데 북극 작전 반경과 수온 적응 범위를 수치로 나열하면서 한국 잠수함의 설계가 북극해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목소리가 자신감이 넘쳤어요. 나는 그 수치들을 들으면서 반박할 자료가 지금 내 손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장 장치가 사라졌으니까요. 청문회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분위기였어요. 의원들의 표정이 다시 굳어졌고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 압박이 실렸습니다. 나는 그 시선들을 받으면서 정치적 안전을 위해 독일을 선택하면 모든 문제가 끝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는 것을 느꼈어요. 한 번도 그 방향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말하면 거짓이었습니다. 그 선택을 하면 청문회가 끝나고 언론이 잠잠해지고 총리실이 만족하며 내 자리도 유지될 거라는 계산이 몇 초 동안 머릿속에서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순간 어제 바다에서 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상대 잠수함 신호가 반대 방향으로 이탈하던 화면, 그리고 그것을 먼저 읽어낸 사람이 아무 말 없이 기록지를 펼치던 모습이요. 바다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나는 숨을 한번 고르고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위원장이 고개를 들었고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어요. 나는 북극 실증 시험을 한 번 더 실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번에는 북극 해역에서 직접 모든 장비를 이중으로 기록하고 양국 기술팀과 독립감시단이 동시에 입회하는 조건으로요. 청문회장이 술렁였어요. 의원 한 명이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고 물었는데 나는 평가위원회가 책임진다고 답했습니다. 바우어가 방청석에서 처음으로 표정이 바뀌는 것을 나는 똑똑히 봤어요. 여유가 사라진 자리에 당혹감이 들어서 있었는데 그 표정이 내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강민준은 내 발언이 끝나는 동안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앉아서 앞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시선이 청문회장 너머 어딘가를 향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캐나다 역사상 가장 위험한 시험 항해가 지금 이 순간 시작됐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 항해의 끝이 어디인지 아직 아무도 모른다는 것도요. 북극 실증 시험 출항 전날 밤 나는 숙소 창문 너머로 바다를 바라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바람 소리가 건물 외벽을 긁는 소리가 났고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냉기가 손등을 파고들었어요. 영하의 공기가 방 안까지 스며드는 느낌이었는데 나는 그 냉기를 맞으면서 내일 이 시험이 어떻게 끝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청문회장에서 선언할 때는 확신이 있었어요. 하지만 밤이 깊어지고 바람 소리가 커질수록
그 확신의 두께가 얇아지는 것을 느꼈죠. 출항은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부두에는 안개가 짙게 깔려 있었고 조명이 그 안개를 뚫지 못해서 10m 앞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평가단원들이 하나둘 승선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말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이번 시험이 이전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알미 사람들을 조용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독일 대표단은 출항 직전까지 시험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바우어는 부두 끝에 서서 이 환경에서는 한국 잠수함이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목소리가 크지 않았지만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다 들릴 만한 크기였어요. 의도적인 크기였죠. 그는 사고가 나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는데 그 말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승선 명령을 내리고 갑판 위로 올라갔습니다. 강민주는 이미 올라와 있었는데 장비 점검을 마치고 수평선 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안개 때문에 수평선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쪽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묘했는데 나는 그에게 다가가서 준비됐느냐고 물었습니다. 강민주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짧게 답했어요. 처음부터 준비돼 있었습니다. 라고요. 그 말이 오늘 시험만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가리키는 것인지 나는 알 수 없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시험이 시작된 지 사흘째 되던 날 나는 캐나다 최신 순찰함 상황실에서 한국 잠수함의 항적을 추적하고 있었어요. 영하 30도의 폭풍이 함체를 흔들었는데 모니터 화면이 진동에 맞춰 미세하게 떨렸고 상황실 안 사람들의 자세도 덩달아 흔들렸습니다. 독일 대표단은 그 흔들림 속에서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 환경에서 한국 잠수함이 정상 운용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수온과 빙압 수치를 근거로 댔고 그 수치들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항적은 예정 경로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 움직임이 흔들림 없이 일정한 것이 오히려 이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예정된 교신 시간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기상 악화로 인한 지연이라고 판단했는데 다음 교신 시간도 지나갔고 그 다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황실 안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담당 장교가 긴급 경계를 선언했고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는데 다리 아래에서 배가 흔들리는 진동이 올라왔습니다. 모두가 장비 고장이라고 확신하기 시작했어요. 바우어는 그것 봐라 하는 표정으로 팔짱을 꼈는데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표정이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최악의 상황을 머릿속에서 그리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때 강민준이 말했습니다. 통신을 하지 않는 것이 정상이라고요. 상황실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그를 바라봤어요. 그는 계속 말했는데 얼음 아래에서 예기치 않은 음향 신호를 포착했을 경우 교신 자체가 위치를 노출시키는 위험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침묵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훈련된 판단이라는 설명이었어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들었는데 하나는 그 말이 맞을 수 있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 말이 틀렸을 경우 대가가 무엇인지였습니다. 강민주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얼음 아래에서 정체불명의 음향 신호가 포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말이 끝나기도 전에 캐나다 감시장비 화면에 미확인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상황실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화면 속 신호는 선명하지 않았지만 사라지지 않았고 조금씩 형태를 갖춰가고 있었습니다. 정체불명의 잠수함이었어요. 어느 나라 것인지 어떤 의도로 접근하는지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 불확실함이 상황실 안 사람들을 더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강민준을 바라봤어요. 그는 화면을 들여다보면서 한국 잠수함이 통신 없이 그 대상을 추적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함대를 안전한 항로로 유도하면서요. 나는 그 말을 듣고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통신이 없으니까요. 믿거나 기다리거나 두 가지 선택밖에 없었는데 나는 그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했습니다. 바우어가 즉각 철수를 요구했어요. 미확인 잠수함이 접근하는 상황에서 계속 머무는 것은 위험하다고 했는데 그 말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강민주는 지금 움직이면 오히려 위치가 노출된다고 했어요. 철수 기동 자체가 신호가 된다는 뜻이었죠. 두 사람의 말이 정반대였고 나는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상황실 안 모든 시선이 나에게 쏠렸는데 그 시선의 무게가 이번에는 청문회장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청문회장에서는 틀려도 다시 할 수 있었지만
지금 이 바다에서는 틀리면 돌이킬 수 없었으니까요. 나는 강민준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현 위치를 유지하고 통신을 열지 않은 채 한국 잠수함의 항적을 기다렸어요. 시간이 흘렀는데 그 시간이 상황실 안에서 유난히 느리게 갔습니다. 바우어는 입을 다물었고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미확인 신호가 화면 위에서 방향을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였는데 조금씩 우리 함대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국 잠수함의 항적이 다시 화면에 나타났는데 그 항적이 우리를 미확인 잠수함으로부터 차단하는 경로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통신 한 번 없이 그 기동을 해낸 거였어요. 상황실 안에서 누군가 숨을 크게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명이었는데 그 소리가 신호가 된 것처럼 여기저기서 긴장이 풀리는 기척이 났어요. 나는 화면을 바라보면서 손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는데 그 힘이 빠지는 순간에야 손을 얼마나 꽉 쥐고 있었는지 알았습니다. 시험 종료 후 확인된 자료에는 한국 잠수함이 미확인 잠수함을 우리보다 먼저 탐지했다는 기록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탐지 시점, 추적 경로, 유도 기동까지 전 과정이 데이터로 기록돼 있었는데 그 기록 앞에서 독일 대표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우어는 자료를 한번 훑어보고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어요. 창밖에는 여전히 얼음이 떠 있었는데 그 얼음들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상황이 달라졌어요. 시험 결과를 외부에 유출한 누군가가 있었는데 캐나다가 이미 한국으로 내정했다는 내용이 정치 스캔들로 보도됐습니다. 기사는 평가가 처음부터 한국에 유리하게 설계됐다는 주장을 담고 있었는데 익명의 평가단 관계자라는 출처였어요. 나는 그 기사를 숙소에서 읽으면서 손이 천천히 굳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얼음 아래에서 우리를 지켜준 잠수함의 기록이 아직 따뜻하게 남아있는데 그 기록을 덮으려는 손이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손이 이번에는 훨씬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나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것은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기사는 이미 여러 매체로 퍼져 있었고 휴대전화 화면이 꺼지지 않았어요. 총리실 담당관, 국방부 차관, 의회 국방위원장 이름들이 연달아 떴는데 나는 그 이름들을 보면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받으면 무슨 말을 들을지 알고 있었고 그 말을 들으면 내가 어떤 대답을 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었는데 그 대답을 아직 하고 싶지 않았어요. 창밖에는 여전히 바람이 불고 있었는데 얼음 조각들이 방파제에 부딪히는 소리가 간간히 들렸습니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오늘 바다에서 본 장면들을 다시 떠올렸어요. 통신 없이 기동하던 잠수함, 미확인 신호를 먼저 잡아낸 탐지 기록,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데이터로 남아있다는 사실이요. 그 사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총리실 호출이 왔어요. 비공개 회의였는데 장소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총리실 공식 회의실이 아니라 별관 소회의실이었는데 그 선택 자체가 이미 이 자리의 성격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총리실 수석 보좌관이 앉아 있었고 국방부 고위 관계자 2명이 그 옆에 있었습니다. 총리는 없었어요. 총리가 없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나온 결정이 총리의 결정이 아니라 실무자들의 권고로 처리될 것이라는 뜻이었는데 그 구조가 나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석 보좌관이 먼저 말했어요. 사업을 연기하라는 내용이었는데 이유는 성능이 아니었습니다. 외교였어요. 나토 내부 갈등을 피해야 하고 유럽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며 지금 이 시점에 캐나다가 독자적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동맹 구조 전체에 부담이 된다는 설명이었는데 말은 길었지만 결론은 짧았습니다. 멈추라는 것이었어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군이 원하는 장비와 정치가 원하는 장비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이렇게 선명하게 절감했습니다. 바다에서 확인한 것과 이 소회의실에서 듣는 것이 완전히 다른 언어로 쓰여 있었어요. 나는 평가는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생각보다 단단하게 나왔는데 나 스스로도 그 단단함이 어디서 나왔는지 잠시 몰랐어요. 수석 보좌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내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이것은 권고가 아니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표현이 공식 기록에는 남지 않을 말이었지만 이 방 안에서는 분명하게 전달됐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길지 않았는데도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 내 침묵을 각자 다르게 읽는 것이 느껴졌어요.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나는 별관을 나오면서 차가운 바깥 공기를 맞았는데
그 공기가 아까 소회의실 안보다 훨씬 솔직하게 느껴졌어요. 그 무렵 강민주는 캐나다 기업들과 새로운 협력안을 제출하고 있었습니다. 공동생산, 정비센터 설립, 기술 교육까지 포함된 내용이었는데 나는 그 서류를 건네받고 훑어보다가 손을 멈췄어요. 단순한 무기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캐나다 산업 전체와 연결되는 구조였는데 조선소 일자리, 부품 공급망, 기술 이전까지 포함돼 있었어요. 나는 이것이 협상 카드가 아니라 처음부터 이렇게 설계된 제안이라는 것을 느꼈는데 그 느낌이 맞다면 강민주는 계약이 성사된 이후의 그림까지 이미 그려두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언론은 그 협력안을 막판 회유라고 불렀어요. 기사마다 같은 표현이 반복됐는데 나는 그 반복이 이제 더 이상 우연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회는 평가위원 교체안까지 추진하기 시작했어요. 위원장인 나를 교체하면 평가 자체를 원점으로 돌릴 수 있다는 계산이었는데 그 계산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더 불편했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것은 그 시점이었습니다. 교체안이 추진되고 언론이 들끓고 총리실이 압박을 넣는 상황에서 나 혼자 평가를 계속하겠다고 버틸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어요. 나는 사무실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는데 오타와의 하늘이 낮고 낯빛이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어요. 노크 소리가 2번 났고 들어온 사람은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었습니다. 캐나다 해군 참모 총장이었어요. 제복 차림이었는데 보좌관도 없이 혼자였습니다. 그가 회의 탁자 앞에 앉으면서 서류 봉투를 내려놓았어요. 군 내부 보고서라고 했는데 북극 시험. 당시 한국 잠수함이 캐나다 함대를 위험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보고서였어요. 나는 그 서류를 받아들고 첫 페이지를 열었는데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기록은 구체적이었어요. 미확인 잠수함의 접근 경로, 한국 잠수함의 탐지 시점, 유도, 기동의 정확성, 그리고 그 기동이 없었을 경우 캐나다 함대가 처했을 상황까지 수치로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 수치들을 읽으면서 바다에서 내가 느꼈던 것이 느낌이 아니라 사실이었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어요. 참모 총장이 말했습니다. 군 최고지휘부는 평가가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요. 그 말이 짧았지만 무게가 달랐어요. 총리실의 압박과 참모 총장의 한마디가 이 방 안에서 부딪히는 순간이었는데 나는 2개의 무게를 손 위에 올려놓고 잠시 비교했습니다. 정치권은 예상하지 못한 반격을 맞은 셈이었어요. 군 최고지휘부가 공개적으로 평가 지속을 지지한다는 것은 사업 연기를 밀어붙이던 흐름에 정면으로 제동을 거는 것이었는데 그 제동이 어디까지 효과를 낼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보고서를 덮고 참모총장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모든 평가 자료를 국민 앞에서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비공개로 묻어두면 또 다른 해석이 나올 것이고 또 다른 기사가 나올 것이며 또 다른 청문회가 열릴 것이라는 계산이었어요. 유일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참모총장이 잠시 나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그 끄덕임을 받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마지막 승부를 위해 모든 평가 자료를 공개하기로 결심한 순간이었는데 그 결심이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 아직 알 수 없었고 그 모름이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은 분명했어요. 강민준이 처음부터 끝까지 숨긴 것이 하나도 없었다면 나도 이제는 그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최종 공개 평가를 하루 앞둔 새벽이었습니다. 나는 평가위원회 사무실에서 자료를 정리하다가 잠깐 눈을 붙이려고 소파에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면서 내일 공개 평가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머릿속에서 반복해서 그려봤는데 그릴 때마다 결말이 달라졌습니다. 확신이 없다는 것이 이렇게 피곤한 일인지 오랜만에 느꼈어요. 건물 밖에서 바람 소리가 났고 복도 끝에서 경비원의 발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는데 그 소리들이 오히려 고요함을 더 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소리가 달라졌어요. 경비원의 발소리가 갑자기 빨라졌고 무전기 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웠는데 나는 소파에서 몸을 일으키기도 전에 이미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문이 열리고 담당 경비 책임자가 들어왔는데 얼굴이 창백했어요. 서버실에 침입자가 있었다고 했는데 말이 끝나기도 전에 건물 전체가 정전됐습니다. 형광등이 꺼지고 비상등이 켜지면서 복도가 붉은 빛으로 물들었는데 그 빛깔이 묘하게 불길했어요. 나는 즉시 서버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뛰면서 비상등 아래로 지나갈 때마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는데 그 그림자들이 사방에서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서버실에 도착했을 때 문은 열려 있었고 내부는 이미 엉망이었습니다. 장비 선반이 뒤집혀 있었고 바닥에는 케이블들이 뽑힌 채 흩어져 있었어요. 경비팀이 사방을 수색하고 있었는데 침입자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저장 장치를 확인했을 때 시험 데이터 원본이 보관된 장치가 없었어요. 경비 책임자가 그 사실을 보고하는 목소리가 떨렸는데 나는 그 떨림을 들으면서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언론은 새벽이었는데도 빠르게 움직였어요. 한국 측 자료가 또 사라졌다는 속보가 터졌고 이번에는 두 번째라는 표현이 제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라는 그 두 글자가 첫 번째보다 훨씬 무거운 무게를 가지고 있었어요. 반복은 패턴이 되고 패턴은 의도가 되니까요. 사무실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평가위원들이 연락을 해왔고 의회 관계자들의 전화가 이어졌으며 총리실 담당관이 직접 사무실로 들어섰는데 그 얼굴에 이번에는 권고가 아니라는 표정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나는 그 얼굴을 마주하면서 이 순간이 무너지느냐 버티느냐를 결정하는 지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강민준이 들어왔어요. 소란스러운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면서도 뛰지 않았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주변의 혼란과 완전히 다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 속도 차이가 오히려 그를 더 선명하게 보이게 만들었어요. 그는 사무실 안을 한번 둘러보고 나서 범인을 쫓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어요. 사라진 장치를 되찾는 것보다 먼저 할 일이 있다는 뜻이었는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강민주는 이미 복도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를 따라갔어요. 그가 향한 곳은 건물 지하에 있는 백업센터였습니다. 비상등 아래 계단을 내려가면서 강민주는 걸음을 늦추지 않았는데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백업센터 문을 열었을 때 안에는 직원 한 명이 이미 장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민준이 보낸 사람이었어요. 나는 그 사실을 보는 순간 멈췄는데 그가 서버실에 침입이 있었다는 것을 나보다 먼저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아니면 이 순간을 처음부터 예상하고 있었거나요. 강민준이 말했습니다. 시험 전부터 모든 기록을 세 곳에 동시에 저장하도록 설계해 두었다고 했어요. 캐나다 해군 장비, 한국 잠수함 자체 저장 장치, 그리고 이 백업센터였는데 세 곳 모두 서로 다른 암호화 방식으로 보호돼 있었습니다. 범인이 서버실에서 가져간 것은 그 세 개 중 하나였고 나머지 두 개는 손대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나는 그 설명을 들으면서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부터 미끼가 있었던 거였어요. 서버실의 저장 장치는 누군가 가져가도록 설계된 것이었는데 그것을 가져가는 순간 나머지 두 개의 원본이 살아남는 구조였습니다. 강민주는 방해 공작이 올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그 방해 공작이 오히려 자신들의 결백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설계를 짜두었던 거였어요. 나는 그제야 그가 왜 처음부터 그렇게 담담했는지를 이해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흔들릴 이유가 없었던 거였어요. 준비된 사람은 당황하지 않는다는 말이 그 순간 처음으로 살아있는 문장처럼 느껴졌습니다. 백업센터 직원이 복구 완료를 알렸어요. 화면에 데이터가 펼쳐졌는데 북극 시험 전 과정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탐지 기록, 기동 경로, 미확인 잠수함 추적 데이터, 그리고 캐나다 함대를 안전한 항로로 유도한 전 과정이 손대지 않은 채 살아있었어요. 나는 그 화면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내일 공개평가에서 쓰일 자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복구 작업이 끝나기도 전에 총리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오늘 안에 사업자를 발표하라는 내용이었는데 최후 통첩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공개평가를 기다리지 않겠다는 뜻이었어요. 나는 그 연락을 받고 화면에서 시선을 들어 강민준을 바라봤는데 그는 이미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는데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을 준비하는 사람의 침묵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결정하기를 기다리는 사람의 침묵이었는데 그 차이가 이상하게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강민준이 입을 열었어요. 딱 한마디였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선택하시는 것은 잠수함이 아니라 앞으로 30년 동안 캐나다 해군이 믿고 의지할 약속입니다. 라고요. 목소리가 낮았는데 백업센터 안에 있는 모든 소리가 그 목소리 앞에서 잠시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머릿속에서 펼쳐졌는데
그 시간 안에 있을 캐나다 해군의 모습이 지금 이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실감했어요. 정치적 생존과 국가 안보 사이에서 어느 쪽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사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알을 행동으로 옮기는 데 필요한 무언가가 부족했는데 강민준의 그 한마디가 그 무언가를 채워줬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든 압력을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심했는데 그 결심이 이번에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백업센터를 나서면서 복도의 비상등이 여전히 붉게 빛나고 있었는데 그 빛이 아까와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불길한 빛이 아니라 방향을 가리키는 빛처럼 느껴졌어요. 나는 그 빛을 따라 걸으면서 마지막 결전의 무대로 향했고 그 무대에서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최종 사업자 발표를 하루 앞둔 오타와 국회의사당 청문회장은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나는 건물 입구에서 잠깐 멈췄는데 복도 끝까지 카메라가 늘어서 있었고 기자들이 서로 자리를 차지하려고 밀고 있었어요. 그 광경을 보면서 오늘이 어떤 날인지를 다시 한번 몸으로 느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열기가 달랐어요. 의원석이 빼곡히 채워져 있었고 방청석에도 빈자리가 없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소음이 청문회장 천장 아래에서 웅웅거리며 맴돌았습니다. 나는 증인석으로 걸어가면서 시선들이 나를 향해 쏠리는 것을 느꼈어요. 그 시선들이 무겁지 않다고 말하면 거짓이었습니다. 총리실 수석 보좌관이 개회 전에 나를 찾아왔어요. 복도 한쪽으로 나를 데려가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는데 외교적 파장을 이유로 독일을 선택하는 것이 국가 이익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표현은 부드러웠지만 그 부드러움 안에 단단한 것이 들어있었어요. 마지막 압박이었는데 그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나도 알고 상대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알겠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청문회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청문회가 시작되자 독일 측 발언이 먼저였습니다. 바우어가 자리에서 일어나 한국의 수출 경험 부족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는데 준비된 자료였고 논리도 정연했어요. 대형 잠수함을 단 한 척도 수출한 적 없는 나라에 캐나다 해군의 미래를 맡기는 것이 책임 있는 선택이냐는 질문이었는데 그 질문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반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났고 의원 몇몇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보였어요. 나는 강민준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바우어의 발언을 들으면서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어요. 반박을 준비하는 사람의 긴장감도 없었고 불리한 상황에 처한 사람의 불안함도 없었습니다. 그냥 앉아서 듣고 있었는데 그 담담함이 오히려 나를 더 긴장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강민준은 반박 연설을 거부했습니다.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요청하더니 증인을 세우겠다고 했어요. 청문회장이 술렁이었는데 사전에 신청되지 않은 증인이었고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강민준은 조용히 서류를 제출했어요. 캐나다 북극 순찰 잠수함 함장의 증인 신청서였는데 사전에 준비된 서류였습니다. 나는 그 서류를 보면서 그가 이 순간을 언제부터 준비하고 있었는지를 생각했어요. 위원장 의원이 잠시 검토하다가 증인 출석을 허락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함장이 들어왔는데 제복 차림이었어요. 청문회장 안이 조용해졌는데 그 조용함이 아까 바우어의 발언 때와는 종류가 달랐습니다. 함장은 선서를 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는데 목소리가 낮고 무게가 있었습니다. 북극 시험 당시 한국 잠수함이 캐나다 자국 함정을 먼저 위험 해역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사실을 공개 증언했어요. 통신 없이 기동하면서 미확인 잠수함의 접근을 차단했고 그 기동이 없었다면 캐나다 함대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청문회장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함장의 목소리만 천장 아래를 채우고 있었는데 그 목소리 안에는 서류에 없는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바다에 있었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무게였어요. 증언이 끝날 무렵 강민준이 비공개였던 군 작전 기록 일부를 청문회에 제출했습니다. 북극 시험 전 과정이 담긴 기록이었는데 그것이 처음으로 공개되는 순간이었어요. 의원들이 자료를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여론이 움직이는 것이 청문회장 안에서도 느껴졌어요. 공기가 달라졌는데 그 달라짐이 빠르게 번졌습니다. 그런데 증언이 끝나자마자 총리가 발표 연기를 선언했어요. 국가안보를 이유로 됐는데 모든 평가를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내용이 뒤따랐습니다. 청문회장이 다시 술렁였어요. 방청석에서 항의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는데 위원장 의원이 의사봉을 두드려도 소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소란 속에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발언권을 요청했는데 목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나왔습니다. 소란이 잦아들었고 시선들이 나를 향했어요. 나는 더 이상 정치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평가위원 전원의 실명 투표를 즉시 실시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사전에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은 결정이었는데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총리실 수석 보좌관이 방청석에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아까 복도에서와 완전히 달랐는데 그 달라짐을 나는 똑똑히 봤습니다. 바우어는 독일 대표단 자리에서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었어요. 강민주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청문회장 안에서 유일하게 움직임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고요함이 이 순간 가장 큰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나는 정부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선언 이후 내 자리가 어떻게 될지도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나는 선언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바다에서 본 것이 있었고 함장이 증언한 것이 있었으며 백업센터에서 확인한 데이터가 있었어요.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내 등을 밀고 있었습니다. 청문회장을 나서면서 복도에 늘어선 카메라들이 일제히 나를 향했는데 나는 그 렌즈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되돌아갈 곳이 없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느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에 다른 무언가가 들어서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표현할 수 없었지만 발걸음이 멈추지 않았어요. 내일 평가위원들이 실명으로 투표함 앞에 설 것이고 그 투표가 끝나면 누군가는 이 나라의 잠수함 사업이 어떻게 결정됐는지를 오래 기억할 것이었습니다. 투표 준비가 시작된 아침이었습니다. 평가위원회 회의실에는 이른 시간부터 사람들이 모였는데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어요. 말이 적었고 커피를 들고 서 있는 사람들도 서로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투표라는 단어가 가진 무게를 모두가 알고 있었는데 그 무게가 아침 공기 속에 실제로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나는 회의실 앞쪽에 서서 위원들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있었는데 12명이 모두 자리를 채우면 시작할 생각이었습니다. 11명까지는 순조로웠어요. 그런데 마지막 한 자리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문이 열리지 않았고 나는 담당 직원에게 눈짓을 했는데 직원이 복도로 나가서 잠시 후 돌아왔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위원 한 명이 회의실 밖에 서 있는데 들어오지 않겠다고 한다는 보고였어요. 나는 직접 복도로 나갔습니다. 위원은 복도 창가에 서 있었는데 등을 보이고 있었어요. 내가 다가가자 천천히 돌아봤는데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그는 사퇴 의사를 밝혔어요. 목소리가 낮았는데 그 낮음 안에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한국 측으로부터 부당한 접촉을 받았다는 익명의 제보가 있었다고 했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익명의 제보라는 표현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는데 그것이 이 순간 이 복도에서 나온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투표가 시작되기 직전이었으니까요. 회의실 안으로 돌아왔을 때 이미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위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고 있었는데 그 눈빛 안에 흔들림이 보였어요. 한 명의 사퇴 선언이 나머지 11명에게 어떤 신호로 작용하는지 나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언론 속보가 터졌어요. 평가위원이 한국 측의 부당한 접촉을 이유로 사퇴했다는 내용이었는데 회의실 안 여러 명이 동시에 휴대전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속보가 나온 속도가 이상했어요. 사퇴 선언이 있은 지 채 10분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는데 기사가 이미 완성된 형태로 나와 있었습니다. 나는 그 속도를 보면서 이것이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독일 대표단 측 법률 자문이 회의실 밖에서 사업 자체를 무효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기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는데 그 타이밍이 너무 정확했습니다. 나는 강민준을 바라봤어요. 그는 회의실 한쪽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휴대전화를 보지 않았고 주변의 웅성거림에도 시선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나는 그에게 다가가서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한국 측에서 위원에게 접촉했느냐는 질문이었어요. 강민주는 나를 바라봤는데 대답하기 전에 먼저 움직였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수첩과 일정표를 꺼내 그 옆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말이 이어졌는데
변명이 없었어요. 해명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기록을 먼저 내놓겠다는 것이었는데 그 행동이 말보다 훨씬 빠르게 나에게 전달됐어요. 나는 즉시 독립조사팀을 구성했습니다. 평가위원회 소속이 아닌 외부 인원으로 꾸렸는데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구성에 신경을 썼어요. 조사가 시작되는 동안 회의실 안은 어수선했고 위원들 사이에서 투표를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나는 조사가 끝나는 것을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 결정이 또 다른 압박을 불러올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조사는 예상보다 빠르게 결론이 났어요. 문제의 접촉은 한국 측이 아니었습니다. 제3자가 한국 이름을 이용해 만들어낸 허위 이메일이었는데 발신 서버가 한국과 관련이 없었고 이메일 생성 시점이 제보 타이밍과 맞지 않았어요. 조사팀이 그 결과를 보고할 때 나는 보고서를 받아들고 첫 줄부터 끝까지 천천히 읽었습니다. 허위라는 단어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어요. 나는 보고서를 탁자 위에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한국 측 자료를 방해한 것이 아니었어요. 평가 과정 자체를 무너뜨리려 한 것이었는데 그 시도가 누구에게서 나왔는지 이제 더 이상 모른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사퇴 의사를 밝혔던 위원에게 조사 결과를 직접 전달했어요. 그는 결과를 듣고 오랫동안 말이 없었는데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회의실로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짧았지만 그 짧음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어요. 나는 기자들 앞에서 조사 결과를 직접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보좌관이 서면 발표로 대신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했는데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서면으로 전달되는 것과 직접 마주서서 말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복도에 늘어선 카메라들 앞에 섰어요. 마이크가 여러 개 내 앞에 모였는데 그 숫자가 많을수록 오히려 더 차분해지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조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발표했어요. 허위 이메일이었다는 것, 발신 출처가 확인됐다는 것, 그리고 평가위원이 투표에 참여하기로 했다는 것을 순서대로 말했습니다. 질문들이 쏟아졌는데 나는 답할 수 있는 것만 답하고 나머지는 조사 기록으로 확인해달라고 했어요. 발표가 끝나고 복도를 걷는데 기자 한 명이 따라오면서 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내일 투표함 앞에 서겠다고요. 그 말이 끝나고 복도 끝에서 강민준과 눈이 마주쳤는데 그는 멀리 서 있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한번 끄덕였는데 그 끄덕임이 오늘 하루 내가 들은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했어요. 여론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그 저녁이었습니다. 댓글과 기사와 방송이 한꺼번에 방향을 틀었는데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진실이라는 것을 그제야 공개된 조사 결과가 증명한 셈이었어요. 나는 숙소로 돌아와 불을 끄고 누웠는데 오늘 하루가 빠르게 스쳐갔습니다. 투표는 내일이었어요. 모든 준비가 됐는지 묻는다면 됐다고 말할 수 없었는데 그럼에도 내일 아침 나는 회의실로 들어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에서 나올 때 캐나다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가 결정될 것이었는데 그 결정이 옳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의 나에게는 아직 주어지지 않은 일이었어요. 회의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자물쇠가 걸리는 소리가 뒤따랐는데 그 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울렸어요. 12명의 평가위원이 모두 자리에 앉았고 나는 문 쪽을 한번 바라봤다가 앞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 방에서 나가려면 결론이 있어야 했어요. 그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누구도 밖으로 나갈 수 없었는데 그 단순한 규칙이 오늘따라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자물쇠 소리 하나가 이 자리의 무게를 압축해서 전달하고 있었어요. 테이블 양쪽에 독일과 한국의 최종 발표 자료가 놓여 있었습니다. 두 묶음의 두께가 비슷했는데 그 비슷함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두께가 같다고 내용이 같은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독일이 먼저 발표했습니다. 바우어가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된 자료를 펼쳤는데 목소리가 안정적이었어요. 오랜 수출 경험, 나토 표준 호환성, 유럽 동맹국들과의 협력 체계를 순서대로 설명했는데 논리가 탄탄했습니다. 위원들이 자료를 들여다보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나는 그 고개 끄덕임을 세고 있었는데 그러다 스스로 그러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멈췄습니다. 바우어의 발표가 끝나자 강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자료집을 펼치지 않았는데 그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은 채 서 있었는데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그는 납기와 실제 운용 성과 그리고 캐나다 산업과의 협력 구조를 설명했는데
수치를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실제로 운용 중인 잠수함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장면으로 설명했어요. 라다크 고산지대에서 영하의 날씨에도 멈추지 않았던 기록, 필리핀 해역에서 야간 작전을 수행했던 기록, 그리고 북극 시험에서 통신 없이 캐나다 함대를 유도했던 그 기동이요. 수치가 아니라 장면이었는데 장면은 반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토론이 시작됐어요. 위원들이 번갈아 말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두 개의 입장이 선명하게 나뉘었습니다. 경험과 안전을 택하는 쪽과 성능과 납기를 택하는 쪽이었는데 어느 쪽도 완전히 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어려웠습니다. 틀린 쪽을 고르는 것은 쉬운 일이었는데 둘 다 옳을 때 하나를 고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어려움이었어요. 토론이 몇 시간째 이어지면서 회의실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커피가 식었고 자료집 모서리가 손에 닿았으며 위원들의 자세가 하나둘 흐트러졌는데 그럼에도 표는 좀처럼 한쪽으로 기울지 않았어요. 나는 그 팽팽함 속에서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위원들이 나를 바라봤는데 위원장으로서가 아니라 이 과정 전체를 함께 겪은 사람으로서 말하고 싶었어요. 나는 북극 구조 당시 강민준을 처음 의심했던 순간부터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17분과 지도 위의 표시, 서버 침입과 백업센터, 청문회장과 허위 이메일, 그리고 얼음 아래에서 통신 없이 움직이던 잠수함까지 순서대로 말했어요. 기록을 읽은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본 것들을 말했는데 그 차이가 회의실 안에 전달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정치인이 아니라 현장을 본 증인이라고 말했어요. 그 말이 끝나고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는데 그 조용함이 아까 토론 중의 침묵과는 달랐습니다. 생각하는 침묵이었어요. 몇몇 위원들의 표정이 바뀌는 것이 보였습니다. 입장을 바꾸기로 결심한 사람의 표정이 어떤 것인지 나는 그날 처음 알았어요. 결심이 얼굴 위에 천천히 올라오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말보다 먼저 전달됐습니다. 그런데 표는 여전히 팽팽했어요. 마지막 발언 기회가 돌아갔는데 강민준에게였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자료를 짚지 않았어요. 아까 발표 때와 마찬가지였는데 이번에는 그 빈손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는 경쟁사를 언급하지 않았어요. 독일의 경험을 문제 삼지도 않았고 자신들의 성능을 다시 나열하지도 않았습니다. 짧게 말했는데 잠수함은 계약서가 아니라 승조원의 생명을 맡기는 약속이라고 했어요. 그 한마디가 끝나고 그는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침묵에 잠겼어요. 강민준의 말이 천장 아래에서 천천히 가라앉는 것 같았는데 아무도 그 침묵을 깨려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침묵 속에서 투표를 선언했어요. 실명 투표였고 한 명씩 투표함 앞으로 나오는 방식이었습니다. 첫 번째 위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갔는데 발소리가 회의실 안에서 또렷하게 들렸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위원이 차례로 걸어갔는데 그 발소리들이 하나씩 쌓이면서 회의실 안을 채웠습니다. 나는 11번째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투표함까지 걷는 거리가 짧았는데 그 짧은 거리가 오래 걸렸습니다. 발밑에 카펫 감촉이 느껴졌고 조명이 눈에 들어왔으며 주변의 시선이 어깨 위에 얹히는 것 같았어요. 나는 투표용지를 손에 들고 잠시 멈췄습니다. 북극에서 17분을 기다리던 순간이 떠올랐어요. 아무도 믿지 않았던 지도 위에 표시가 떠올랐고 얼음 아래에서 통신 없이 움직이던 잠수함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맡기는 약속이라는 말이 떠올랐어요. 나는 투표용지를 함에 넣었습니다. 손을 놓는 순간 그 종이가 함 안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작게 났는데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어요. 마지막 12번째 위원이 투표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개표가 시작됐는데 회의실 안에서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숨소리도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개표 담당자가 용지를 하나씩 펼치는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는데 그 규칙적인 소리가 오히려 긴장감을 더 높였어요. 나는 강민준을 바라봤는데 그는 개표 과정을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시선이 테이블 위 어딘가에 고정돼 있었는데 그 시선이 향하는 곳이 아무것도 없는 지점이었어요.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결과와 상관없이 이미 자신이 할 일을 다 했다는 사람의 자세였습니다. 개표 담당자가 최종수를 불렀어요. 나는 그 숫자를 듣고 눈을 한번 감았다가 떴습니다. 한 표 차이였는데 그 한 표가 어느 쪽인지가 이제 이 나라의 30년을 결정하게 됐어요. 개표 담당자가 결과를 발표하는 순간 회의실 안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한 표 차이로 한국이 승리했다는 말이 공기 중에 떠 있었는데
그것이 내려왔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나는 그 숫자를 듣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믿어지지 않아서가 아니었어요. 너무 선명하게 느껴져서였는데 이 결과가 오늘 이 방 안에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북극에서 시작된 것이었어요. 17분에서 시작된 것이었죠. 정적이 먼저 깨진 것은 독일 대표단 쪽이었습니다. 바우어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재검표를 요구했는데 목소리가 평정심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역력했지만 그 노력이 완전히 성공하지 못했어요. 결과를 존중한다는 말을 먼저 꺼냈는데 그 말 다음에 외교적 우려라는 표현이 따라왔습니다. 나토 동맹 구조에 미칠 영향, 유럽과의 방산 협력 체계에 생길 공백, 캐나다가 감수해야 할 외교적 부담이라는 표현들이 이어졌는데 그것이 마지막 압박이라는 것을 회의실 안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어요. 바우어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강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바우어의 발언을 듣는 내내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어요. 반박을 준비하는 기색도 없었고 승리에 들뜬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는데 그 앉아 있는 자세가 처음 이 회의실에 들어왔을 때와 달라진 것이 없었어요. 나는 그 일관성이 이상하게 마음을 잡아당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캐나다 해군 참모 총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제복 차림이었는데 단추 하나까지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그는 바우어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회의실 전체를 천천히 둘러보면서 말했는데 목소리가 낮고 또렷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안전한 잠수함을 선택했다고 했어요. 그 한마디였는데 그 한마디가 바우어의 긴 발언 전체를 덮어버렸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박수가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한 명이었는데 그것이 2명이 되고 3명이 됐으며 잠시 후에는 회의실 전체가 박수 소리로 채워졌습니다. 나는 그 박수를 들으면서 손을 움직이지 않았어요. 박수를 칠 여유가 없었는데 이 결과가 만들어내는 다음 상황들이 머릿속에서 이미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자마자 복도에 대기하던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마이크가 사방에서 내밀어졌는데 그 혼란 속에서도 나는 강민준을 찾았습니다. 그는 회의실 문 가까이에 있지 않았어요. 방청석 바깥쪽 복도 끝에 서 있었는데 기자들과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환호하지 않았어요. 동료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었는데 조용했고 빠르지 않았으며 그 자리에서 가장 소란스럽지 않은 사람이 그였습니다. 나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면서도 시선이 그쪽으로 자꾸 향했어요. 세계 주요 언론이 캐나다의 선택을 긴급 뉴스로 보도하기 시작했다는 보고가 들어온 것은 그 직후였습니다. 화면에는 각국 언론의 헤드라인들이 올라왔는데 언어는 달랐지만 내용은 같았어요. 캐나다가 유럽이 아닌 한국을 선택했다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이 세계 방산 시장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분석들이었습니다. 나는 그 헤드라인들을 훑으면서 이 결과가 캐나다 안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실감했어요. 바우어는 복도에서 독일 대표단과 짧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한번 끄덕였어요. 말은 없었는데 그 끄덕임이 무슨 의미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승복인지 유보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판단하기 어려웠는데 나는 그냥 같은 방식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일부 정치인들이 즉시 재검표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예상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는데 이상하게도 그 흔들리지 않음이 오늘 처음 생긴 것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북극에서 강민준의 말을 따르기로 결심하던 순간부터 조금씩 쌓여온 것이었어요. 강민준이 복도 끝에서 나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기자들 사이를 지나오는데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카메라가 그를 향하지 않았고 마이크도 내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익명성 속에서 내 앞에 섰어요. 나는 수고했다는 말을 건넸는데 그 말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른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강민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수고한 것은 위원장님이라고 했는데 그 말도 짧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말을 덧붙였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습니다. 계약이 끝이 아니라는 뜻이었는데 그 말이 이 자리에서 나온 것이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어요. 그가 처음부터 계약 이후의 그림까지 설계해두고 있었다는 것을 백업센터에서 이미 봤으니까요. 강민준은 그 말을 남기고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기자들 사이를 지나가는데
여전히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복도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가장 조용히 걸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란이 클수록 진짜는 조용하다는 것을 이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줬는데 나는 그것을 배우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밖에서는 기자들이 속보를 타전하고 있었고 세계가 캐나다의 선택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소란보다 방금 전 강민준이 남긴 한마디가 더 오래 귓속에 남아 있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그 말이 경고인지 약속인지 아직 알 수 없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든 나는 그 시작의 자리에 있을 것이었습니다. 계약 발표가 끝난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았는데 캐나다 조선소 앞에 낯선 차량들이 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번호판이 달랐어요. 중동 국가들의 외교 차량이 있었고 동남아시아에서 온 대표단의 차량도 있었으며 이름을 바로 알아볼 수 없는 나라의 국기가 붙은 것들도 있었습니다. 나는 조선소 입구에서 그 차량들을 세다가 멈췄어요. 세는 것이 의미가 없을 만큼 많았기 때문이었는데 계약 발표 이후 이렇게 빠르게 각국이 움직일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중동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공동 생산 및 정비 체계, 문의가 하루에도 여러 건씩 들어오고 있다는 보고가 매일 아침 올라왔어요. 한국 조선소에는 생산 일정 문의가 밀려든다는 소식도 함께였는데 나는 그 보고들을 읽으면서 강민준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했던 말의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해외 언론의 반응은 달랐어요. 일부 유럽 매체들은 캐나다가 정치적 모험을 했다는 표현을 쓰면서 불안감을 조성했는데 경험 없는 나라에 핵심 안보를 맡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도박인지를 분석하는 기사들이 연달아 나왔습니다. 나는 그 기사들을 읽으면서 이 결과가 옳았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새로운 부담이 어깨 위에 쌓이는 것을 느꼈어요. 계약이 끝이 아니라는 말이 이런 의미였구나 싶었는데 증명은 발표가 아니라 시간이 하는 것이었고 그 시간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거제 조선소를 직접 방문하기로 했어요. 발표문이나 보고서가 아니라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는데 그 마음이 이 사업을 처음 맡았을 때와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류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거제에 도착한 것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조선소 입구에서 안내를 받아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소리가 먼저 왔어요. 철판을 자르는 소리, 용접 불꽃이 튀는 소리, 크레인이 움직이는 소리가 겹쳐서 하나의 거대한 진동처럼 느껴졌습니다. 공기에서 쇳내가 났고 열기가 피부에 닿았어요. 나는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면서 이 소리와 냄새가 계약서 위의 숫자들과 연결되는 것을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숫자는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예정된 날짜에 정확히 블록이 조립되고 있었습니다. 담당자가 공정표를 보여줬는데 오늘 날짜 옆에 완료 표시가 찍혀 있었어요. 내일 날짜 옆에는 다음 단계가 준비돼 있었고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정표 전체가 빈칸 없이 채워져 있었는데 그 빽빽함이 불안한 것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느껴졌어요. 수백 명의 기술자들이 분 단위 일정에 맞춰 움직이고 있었는데 서두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빠른데 급하지 않았어요. 그 차이가 눈에 들어왔는데 빠름은 속도였고 급함은 불안이었는데 이 조선소 안에는 속도만 있었습니다. 강민준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어요. 나는 그를 작업 현장 안에서 발견했는데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대표단 정장이 아니라 현장 기술자들과 똑같은 작업복 차림이었는데 그 안에서 기술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내가 다가가자 그는 고개를 들었는데 반가운 표정이었지만 과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왜 여기 있냐고 물었어요. 당연한 곳에 있는 것 아니냐는 표정으로 그가 답했는데 계약이 시작됐으니 현장이 제자리를 가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청문회장에서 발언하던 사람과 지금 작업복을 입고 현장을 돌고 있는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연스러웠는데 그 자연스러움이 이 사람을 처음부터 설명해주는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민준이 걸으면서 말했어요. 우리의 경쟁력은 화려한 발표가 아니라 약속한 날짜를 지키는 공정표라고 했는데 그 말이 지금 이 조선소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달랐습니다. 회의실에서 들었다면 전략적인 발언으로 들렸을 텐데 이 소음과 열기 안에서 들으니 다른 언어처럼 느껴졌어요. 설명이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북극에서 시작된 믿음이 어디서 만들어진 것인지를 그제야 알 것 같았어요. 청문회장이 아니었고 백업센터가 아니었으며
얼음 아래의 기동도 아니었습니다. 이 조선소의 하루하루였어요. 공정표에 빈칸 없는 날짜들이었고 작업복을 입은 기술자들의 분 단위 움직임이었으며 현장을 떠나지 않는 사람의 습관이었습니다. 강민주는 잠수함 블록이 조립되는 구역 앞에서 잠시 멈췄어요. 거대한 철 구조물이 크레인에 매달려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는데 그 아래에서 기술자들이 위치를 맞추며 손짓으로 신호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강민주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나도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장면을 함께 바라봤는데 철 구조물이 정확한 자리에 내려앉는 소리가 났고 기술자들이 확인 신호를 보냈으며 그것이 공정표 위에 오늘 날짜 옆에 완료 표시가 찍히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조선소를 나오면서 뒤를 한번 돌아봤어요. 강민주는 이미 다른 구역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작업복 차림이 주변 기술자들 사이로 섞여 들어갔습니다. 찾으려 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을 만큼 자연스럽게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이 조선소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청문회장과 백업센터와 북극시험과 협상 테이블 모든 곳에 있었지만 항상 가장 필요한 곳에 있었고 가장 조용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해외 언론이 정치적 모험이라고 부르는 동안 이 조선소는 오늘도 분 단위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 움직임이 멈추지 않는 한 증명은 시간이 해줄 것이었는데 나는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거제에서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해외에서 또 다른 대형 입찰 공고가 나왔다는 내용이었는데 규모가 캐나다 사업보다 컸어요. 담당 직원이 그 소식을 전하면서 표정이 들떠 있었는데 나는 그 표정을 보면서 이 소식이 어떤 방식으로 퍼져나갈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예상대로였어요. 며칠 안에 한국이 세계 방산의 새로운 강자가 됐다는 기사들이 쏟아졌고 분석가들이 방송에 나와 한국 방산의 시대가 열렸다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들이 인용됐고 지도 위에 화살표들이 그려졌으며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예측을 내놓았어요. 나는 그 기사들을 읽으면서 이상하게 불편했는데 왜 불편한지를 정확히 설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거제 조선소가 떠올랐어요. 소음과 열기와 공정표와 분 단위로 움직이는 기술자들이요. 그 조선소 안에서 어떤 기사도 만들어지지 않았고 어떤 분석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냥 오늘 날짜의 작업이 완료되고 있었는데 지금 화면 위에서 벌어지는 소란과 그 조선소 안의 고요함 사이의 거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강민준을 다시 만난 것은 그 무렵이었어요. 축하 행사 소식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그가 있을 곳을 찾았는데 행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거제 조선소였어요. 나는 그 사실을 듣고 잠시 웃었는데 그게 그답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조선소에 도착했을 때 강민주는 작업복을 입고 품질 검사를 돌고 있었어요. 블록 접합부를 손으로 짚어보고 용접 상태를 들여다보며 기술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축하를 받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일하는 사람의 자세였어요. 나는 그 옆으로 다가가서 왜 축하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강민주는 접합부에서 손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한 번 지킨 약속보다 100번 지킨 약속이 나라를 만든다고 했는데 말이 짧았지만 그 짧음 안에 많은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걸음을 멈췄어요. 한 번 지킨 약속이라는 표현이 머릿속에서 반복됐는데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캐나다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강민준의 눈에는 그것이 시작일 뿐이었고 100번의 약속 중 첫 번째였습니다. 나머지 99번이 아직 남아있다는 뜻이었는데 그 앞에서 축하를 즐기고 있을 여유가 없다는 것이 이 사람의 방식이었어요. 나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사업 초기 회의록을 꺼냈습니다. 처음 이 사업이 시작됐을 때의 기록들이었는데 오랫동안 들여다본 적이 없었어요. 첫 번째 페이지를 펼쳤을 때 거기 내 이름이 있었습니다. 발언자 항목에 내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옆에 발언 내용이 요약돼 있었어요. 한국은 대형 잠수함 수출 경험이 없으므로 우선 검토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건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그 문장을 읽고 오랫동안 눈을 떼지 못했어요. 한국을 가장 먼저 반대했던 사람이 나였다는 사실이 그 문장 안에 선명하게 남아있었는데 그것이 기록이라는 사실이 이상하게 씁쓸하고 동시에 다행스러웠습니다. 씁쓸한 것은 내가 틀렸다는 것이었고 다행스러운 것은 그 틀림이 기록으로 남아있다는 것이었어요. 나는 그 회의록을 폐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랍 안 깊숙이 넣어두거나 다른 서류 아래에 묻어두지 않기로 했어요. 그냥 파일 앞쪽에 두기로 했는데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미래의 후임들이 이 사업을 인수할 때 가장 먼저 이 기록을 보기를 바랐어요. 편견보다 사실을 먼저 봐야 한다는 것을 이 문장이 말해줄 것이었는데 나의 틀림이 누군가의 교훈이 된다면 그 틀림이 완전히 낭비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선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공정이 예정보다 하루 앞서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담당자 목소리에 뿌듯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 연락을 받으면서 강민준의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약속한 날짜를 지키는 공정표라는 말이었는데 하루 앞선다는 것은 약속보다 더 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오타와의 하늘이 맑았는데 며칠째 맑은 하늘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북극 시험 때 그 폭풍 속에서 통신 없이 움직이던 잠수함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 잠수함이 지금 이 맑은 하늘 아래 거제 조선소에서 조금씩 형태를 갖춰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철판이 붙고 블록이 이어지며 기술자들의 손길이 닿는 메일이 쌓여서 결국 바다에 띄워질 것이었는데 그 과정이 화려하지 않다는 것이 오히려 믿음직스러웠어요. 강민준이 100번이라고 했는데 나는 그 100번의 무게를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한 번의 계약이 아니라 매일의 공정표였고 매일의 품질 검사였으며 매일 약속한 날짜를 지켜내는 것이었어요. 그 100번이 쌓이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이제 내 일이 됐는데 그 일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음으로 이 사업이 진짜 시작됐다는 느낌이 들었어요.